안녕하세요. 네. 자, 어떻게 먼저 문제를 풀었지요? 좀 어렵지요. 근데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 모의고사를 보면서 야,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그러는데 가끔 학생들이 그러거든요. 일반적 기출문제에 비해서 난이도를 가장 쉬운 게 1이고 가장 높은 게 10이라면은 이 기출문제를 예를 들어서 한 5라고 봤을 때 우리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하면은 거의 10에 가깝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의 모의고사 평균이 한 6 정도로 본다면은 우리가 한 10이요. 모의고사를 아주 쉽게 내신 분은 바로 난이도가 한 1, 2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냥 문제를 보다 보면은 그냥 문제가 풀리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게 되면은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모의고사가 시험이라면 제가 이렇게 어렵게 안 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보통 시험 보게 되면은 50%를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 50% 문제를 반복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 문제를 다 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20문제 중에 제가 상중하 나눴을 때 하급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봤을 때 보통 점수가 한 80 나온 사람이라면 이것을 봤을 때 한 70점 정도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뭐 여기 기출문제가 한 90점 나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걸 보면 한 80점대 나올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하는 것에 있어서 이 모의고사에서 조금 점수가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실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이제 모의고사는 결국 뭘 반영해야 되겠습니까? 시험 문제를 반영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시험 문제를 분석해 봤을 때 일단은 책 전체 영역별로 골고루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요, 여기 1편부터 7편까지 내용을 골고루 반영하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문제 유형하게 되면은 이론 문제와 그 다음에 법령 문제, 이론 문제라면 다시 개념 문제, 그리고 논리적 추론 문제, 그 다음에 학자 문제, 이런 내용들이 한 여기에 70%대 30%, 어떨 때는 한 80%대 20%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단 말이지. 그럼 그것도 좀 골고루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직 교수들이 문제를 낼 때는 여러분들에게 시험 문제를 낼 때 한 3가지를 고려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시험 문제 출제가 쉬워야 됩니다. 두 번째, 정답이 된 시비가 붙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내는 것이 이제 시험의 목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출제자 입장에서는 시험의 목적을 생각하면은 참 문제 내기가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앞에 2가지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 출제가 쉬워야 된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보통 법령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현직 교수 책을 있는 그대로 내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또 정답 시비도 같이 사라지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이쪽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거기에 가장 적합하게 문제를 그저 선제하고 그 다음 출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국 인사행정학회 가가지고 이제 발표를 좀 했어요. 그죠? 앞으로 영상 편집을 해가지고 저 올릴 텐데 영상 편집을 부탁했는데 지금 12일이 됐는데 아직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 했더니 한 사람이 편집 역할을 하는데 이게 우리께 계속 뒤로 밀리는 것 같아요. 우선순위가. 우선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12일 지났는데 안 돼서 그럼 저한테 일단 보내라. 내가 그냥 편집을 하든가 맡길 테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처음으로 영상을 받아봤는데 거기에서 몇 개 화면만 캡처를 해본 게 있어요. 무슨 이야기 했는지 간단히 말씀해 드리고 갈게요. 그러니까 2018 한국 인사행정학회 학예학술대 이쪽에서 얘기했던 것이고 제가 발표한 것은 행정학 객관식 시험의 타당성 제고 방안돼 있는데 소속은 ST 유니타스 돼 있죠. 그죠? 근데 현직 교수들도 굉장히 여기에 관심을 많지만은 여기에 인사혁신처에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자리에 이제 인사혁신처에 여기에 어떤 인사채용국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분이 오셔가지고 또 발제를 하고 토론도 같이 했던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과목 개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출제 이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럴 때 이제 국장님하고 또 한 분 과장님이 오셨기 그러면 행정적인 문제 질이라든가 이런 걸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제가 딱 한마디 더 붙였어요. 지금 현재처럼 바로 문제의 어떤 출제 영역과 그 다음에 여기에 출제 난이도와 그 다음에 여기에 해설의 근거 이걸 정확히 표시하는 게 의뢰를 보낼 때 또 우리가 받을 때 들어있는 내용인 거예요. 딱 하나만 더 넣으면 된다. 그럼 시험 문제 진짜 좋아진다. 그게 뭔데요, 이길래? 이 문제를 출제한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내주잖아. 그럼 출제 의도를 내게 되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 법령 문제 20일이 돼 있는 것을 그죠 15일로 바꿨어. 출제 의도가 뭘까? 알아야 돼?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봐요. 전혀 다른 각도의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요, 제가 앞으로 문제 출제 의뢰를 할 때 출제 의도하면은 교수가 다 싫어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국행정학회 교수님도 그날 여기에 하는 쪽에서 뭐 이분이 이제 이렇게 그날 사회를 보셨던 이현희 교수인데 지난번에 뭐 총장 출마도 하셨던 분이고 자기 학교에서요 그런 분이면서 차기 행정학회 이쪽에 이제 또 뭐 회장 출마라든가 이런 중청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다음 다른데 이제 성대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다 계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쪽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잘생겼네. 네, 이렇게 평상시. 그럼 제가 이제 발표하면서 있는데 이분이 이제 국장님이세요. 우리가 앉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날 여기에 어떤 문제 출제 방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저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계속해서 우리 행정학의 발전 그리고 시험 문제 연계성 그리고 어떤 시험제도 개편 이런 내용들도 TF를 짜가지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던 부분입니다. 나중에 전체 내용 하는 것은 제가 이제 편집을 하게 되면은 아마 올려놓게 되면은 한번 보시면 좋을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제 객관식 시험을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하는 것이 전보위 모의고사 또는 동영 모의고사잖아요. 그럼 현재 출제 경향을 정확히 파악한다. 문제는 골고루 나온다. 두 번째 이론 문제와 법령 문제 골고루 나온다. 물론 이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도 한 70%에서 80% 정도 된다. 가끔은 법령 문제가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법령 문제가 심지어 9문제 나올 때도 있다. 그러면은 법령 문제를 떼고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생각이죠. 그다음 이론에 들어가면은 개념 문제, 그다음에 어떤 개념과 개념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어떤 학자들의 입장을 묻는 문제 이런 것이 다 나올 텐데 저도 그런 문제들 같이 구성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려울 수 있지만은요. 이걸 통해서 이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서 극복을 해나가는 거예요. 시험 문제 보면서 합격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90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요. 과목별로 보게 되면 어떤 과목은 부족하고 어떤 부분은 넘치는 게 있을 거예요. 넘치는 것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부족한 과목을 해서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사실상은 그렇게 여러분들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95점 맞은 과목에 대해서 죽으라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내가 60점 맞은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한계 수학 체감의 법칙 잘 아시죠? 그죠? 추가적인 단위를 투입했을 때 추가적인 수익은 임계점에 이른 경우에는 더 이상 나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겁니다. 그걸 꼭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요. 과목별로 넣지 말고 그 다음 분야별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분야별로 넣는다 하면 행정학 내에서 바로 나는 기초이론 파트, 정치학 파트, 조직론 파트를 또 생각하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기초이론 파트 들어오면 또다시 이걸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기초이론 들어와 가지고 나는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잘 되는데 행정 행태론이 안 되더라면 행정 행태를 집중적으로 파가지고 여기까지 끌어올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번 시험에 합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가요 총 8회에 걸쳐서 할 것이고 그러면은 문제는 23회분이 나가면서 거의 한 460문제를 다루게 될 텐데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체 행정 내용에 부족한 것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해서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요 하나씩 우리가 문제를 해 나갑시다. 자, 1회차 문제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그럼 1번 돼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었고 그 다음 정답률이 올라오게 되면 제가 정답률을 알려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할 텐데 먼저 아직 정답률이 안 올라왔으니까 1번부터 바로 보시죠.
자, 다음 중 성과지 예산제도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성과지 예산제도를 딱 하는 순간에 뭐가 있어야 돼? 뭔지 알아야 돼. 이게 뭐지? 그리고 전의 제도가 뭐지? 후의 제도가 뭐지? 알아야 되죠. 그죠? 그럼 성과지 예산제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성과지 예산제도는 그 전에 어떤 예산제도의 문제 때문에 발생했는가? 한 품목별 예산이죠. 그리고 성과지 예산제도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 예산제도, 계획 예산제도가 나왔는지 그걸 봐줘야 되죠. 그럼 저는요, 성과지 예산제도 하게 되면은 일단은 그 전에 품목별 예산제도 있고 그 다음에 계획 예산제도 있는데, 먼저 퍼포먼스 버제팅 시스템이요. 이럴 때 퍼포먼스 하는 것은 액티비티라든가 아웃풋을 중심으로 예산을 짜는데 업무량 곱하기 단위 원가에서 예산이 책정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내용은요, 앞으로 이제 아주 굉장히 광범위하게 잡는 계획 예산 제도보다는 범위가 조금 좁고, 품목별 예산 제도보다는 조금 더 넓어지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면서 업무량 곱하기 단위 원가 이야기하면서 이들은 당연히 행정의 어떤 통제 관리 계획에서 관리 지향되는데, 그럼 관리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가 집중이 되는 거예요. 중앙예산기관의 역할은 바로 이런 예산의 관리 기능을 중시하는 거죠. 관리가 집권이다. 대신 예산을 결정할 때 그 흐름은 어떻게 올라간다? 밑에서부터 작성을 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국가 전체 예산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상향적이라고 얘기한 것이고, 전체 예산 결정의 흐름은 품목별 예산과 성과지를 비교하면 이쪽이 훨씬 더 합리적 요소가 강해요. 그래, 예산 제도를 두 개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비교해야 돼? 품목별 예산, 성과지 예산, 다음에 계획 예산이라든가 연기진 예산을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뭡니까? 저 친구가 키가 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더 큰 놈이 나오니까 아, 너는 그렇게 크지 않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품목별에 비해서는 합리 요소가 들어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PPBS라든가 ZB에 비교했을 때는 좀 점증 요소가 강하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이게 기본입니다. 여기까지는 저장이 되어야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기초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해야 돼. 품목별과 계획 예산, 그리고 내용 보면서 이 정도 내용이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활동이라든가 산출물 중심으로 업무량 곱하기 단위 원가에서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리는 직권인 것이고 능률 지향되어 있죠. 그 다음에 결정의 흐름은 상향적 되어 있고, 전체적인 예산 결정의 내용은 좀 점중주의에 가까운 쪽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풀어보는 거죠. 1번. 정부가 무슨 일을 합니까? 돼 있는데 보니까 활동이 뭡니까? 무슨 일이죠. 무엇을 만듭니까? 이게 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뭐가 비교하는 거예요? 그 전에 품목별 예산 제도 하는 것은 인건비나 물건비에서 인건비를 얼마 썼습니까? 돼 있는데 그것은 비용을 얼마 썼느냐 알지만은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비교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일, 이것을 기능이라든가 활동이라고 쓰는 것이고, 당연히 관리 지향성 돼 있는 것이고, 행정작용의 능률화 좋은 것이고, 예산 관리 기능의 집권화 추구 좋죠. 이게 맞는 말입니다. 예산 관리 기능은 집권이라고요. 시간 지나면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계획 수립의 흐름 자체요, 이 내용은 상향적이면서 분산 분권되어 있다 하거든요. 그러나 통제, 관리, 계획이라는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이런 계획 수립은 분산 분권이지만은 관리 기능은 집권, 맞습니다. 그럼 이제 뒤에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한다 했을 때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누가, 그죠? 썼는지, 어디에 썼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품목별 예산과 성과지 예산돼 있는데 둘 다 뭐가 되겠습니까? 사실상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회계 책임 명확하는 것이 둘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둘 중에 어떤 게 더 회계 책임 명확하게 기여합니까 하면은 품목별 예산 제도,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4번 지문의 뒷부분이 약간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역대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것은 대부분 야치 회계 책임 명확하는 것은 뭐였어요? 대부분 품목별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다음 주 회계 책임 확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품목별 분류, 조직별 분류, 활동별 분류,
그 다음에 기능별 분류하면은 그 중에서 답은 기능별 분류가 가장 대분류다 보니까 회계 책임 확보가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돼?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1번에 4번 지문 뒷부분에 내용하는 것이 조금 논란이 될 수 있겠으나 회계 책임 확보에 가장 근접한 것은 무엇이다고? 품목별 예산 제도라고. 그래서 비교가 되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두셔야 되죠. 2번 돼 있죠. 우리나라 예산 제도와 그 목적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돼 있는데 주민 참여 예산 제도 하면 참여라는 말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민주라든가 대응성이란 말로 가겠죠. 그죠? 근데 성과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거리가 멀고요. 국고 채무 부담행위 돼 있는데 우리가 시기적 신축성을 이야기하는 제도들이 있죠. 이게 국지합의다 해서 2월 계속비, 국고 채무 부담행위, 지난년도 수입이라든가 지난년도 지출 이런 내용들이 바로 신축성 확보와 관련돼 있죠. 맞는 표현이네요. 된 준예산 제도는 뭐였습니까? 회계연도 개시일까지도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했을 때 그냥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냥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재정 운영의 단절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 다만 준예산 제도는 국회의 사전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재정 민주주의는 침해할 수도 있을 것이고 사전 의결의 원칙에 위배된다. 볼 수 있을 겁니다. 특별회계제도 있는데요. 특별회계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을 시켰어요. 자, 구분을 시켰다 하는 것이 뭡니까? 칸막이 만들었다 이거죠. 칸막이 만들면은 함부로 이동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 때문에 특별회계는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처리한다. 이런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한 가지 논점이 더 있다는 거야. 그걸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과 기금을 비교했을 때 기금은 재정 운영 주체에게 상당한 자율성을 줍니다. 예산은 합법상 이각해서 상당히 통제를 합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비교하면은 특별회계 이런 쪽은 일부 전용권을 준다든가 일단 선사용 자금 이런 제도를 준다든가 수익금 마련 지출제도 이런 걸 준다든가 해서 그죠? 준다든가 해서 좀 더 자율성이 부여되는 거예요. 조금 더 자율성이 부여되는 것이지.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국가 전체의 재정 운영의 경제성을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개별 운영 주체에게 좀 더 자율성은 부여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해줘야 되죠. 그 다음 3번 돼 있죠. 그럼 여기에 2번에 맞는 것은 2번 질문이 될 것이고요. 3번 사바스 돼 있습니다. 이제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 알면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틀렸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먼저 여러분들 이것부터 했을 겁니다. 배제성 가지고요. 배제, 비배제 있고 경합, 비경합 개념이 일단 파악을 하지요. 그죠? 그냥 배제라는 말은 가격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 소비 혜택에서 배제된다는 거. 그죠? 그러면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거. 배제성, 비배제성이고 경합성, 비경합성은 사용하면 양이 줄면은 경합성, 줄지 않으면 비경합성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민간재, 공공재, 요금재, 공유재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요 1번부터 있죠. 집합제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당연히 공공재를 의미하죠. 그죠? 그럼 비배제성, 비경합성 내용이다 이 말이지. 그럼 상당 부분을 정부가 공급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돼 있는데 자연 독점으로 인한 시장 수요에 대응한다 했었는데 자연 독점 산업이 무엇이죠? 생산량이 증감에 따라서 평균 비용이 계속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산업들이죠. 비용 체감 산업이죠. 그걸 자연 독점 산업이요. 얘가 뭐죠? 전기, 가스, 수도 이런 쪽이잖아요. 그럼 그런 내용들은 여기서 어디에 속합니까? 요금제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가지를 비교하면서 이것은 어디에 속할까? 그걸 봐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질문 잘못인 것이고 2번 돼 있죠. 무임승차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일단 뭡니까? 무임승차 문제는 이 비배제성 때문이죠. 돈을 안 내도 소비할 수 있으니까 돈을 안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이제 바로 공공재라든가 공유재 이런 쪽이 발생하게 될 텐데 특히 이제 이 공유재는 그래도 자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관리만 잘하면 되겠지만은 공공재는 보통 공급이 안 되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무임승차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은 바로 이런 비배제성 때문이지만 특히 공공재에서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생각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시장제 돼 있지요.
그럼 시장제 하는 것은요, 빵과 옷인데 사실상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국가가 굳이 개입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나 전혀 개입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은 아닙니다. 굶어 죽은 사람 어떻게 할 건데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럴 때 굶어 죽는다는 말을 이제 뭡니까? 전문용어로 좀 바꿔주죠. 기본적 수요조차 충족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 부분적인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요, 3번 질문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 될 것이고 4번 공유제 돼 있는데, 공유제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어떤 경합, 비경합 이야기했을 때 당연히 비배제성과 경합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경합성으로 했으니까 일단 잘못이 되는 것이고, 과잉 소비, 공급 비용의 귀착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런 말을 썼는데, 여기에 내용들은요, 아무래도 과잉 소비나 공급 비용 귀착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은 공유제는 맞아요. 그죠? 왜요? 바로 비배제성이 있으니까 누구나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 사람이 다 물고기를 잡아가면은 다른 사람들은 공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말 그대로 과잉 소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공멸한다 이런 것이 이제 비용 손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인데, 내용은 비배제성과 경합성 때문에 발생하는 거지. 그럼 3번 질문에 정답하는 것은요, 여기에 옳은 것은 돼 있기 때문에 3번으로 갈 것이고 이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번 돼 있죠. 미 관리과학 주류 행정학 돼 있는데, 지난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것을 약간 수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관리과학 주류 행정하면 어디까지를 이야기합니까? 이거잖아요. 우리 그랬겠죠. 미국의 인사제도의 발달하는 것은 바로 워싱턴 제퍼슨의 적격성 기준 이야기했고, 그것이 특권화 폐쇄 현상을 유발한다고 해서 잭슨 민주주의 역관주의 나왔던 것이고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역관주의 폐가 심각하니까, 이런 어떤 산업사회에서 심각하니까 펜들턴법 이게 나온 것이고, 펜들턴법 실적주의 도입에 따른 이론적 뒷받침으로써 제발 정당 정치는 행정에 개입하지 마라. 그래서 정당 정치와 행정을 분리시켜야 된다. 이게 정치행정 이원론이죠. 그러면 행정은 무엇이냐 했더니 사람과 물자를 관리하는 관리 기술이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 내용이 미국의 뭐가 되겠습니까? 주류 행정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류 행정학은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이런 관리학 중심의 행정학을 뭐라고요? 주류 행정학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류 행정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오면서 이제 행정을 관리 기술로 봤던 것인데, 이게 언제 되면요,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행정이 뉴딜 정책과 같은 다양한 정책 형성 기능을 수행하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이 주류 행정학의 입지가 좀 흔들린다는 거야. 그래서 행정이란 정책 형성 기능 이게 생기면서 통치 기능설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주류 행정은 뭘 의미한다고요? 행정관리설의 바탕을 둔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연구를 의미한다.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한 주류 행정에 대한 반발, 이런 것이 이제 이런 어떤 통치 기능설 이런 쪽이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되지. 그러면서 1번 돼 있죠. 1910년대 미국의 태프트 이혼에 중시했던 가치는 민주화 책임성 돼 있는데, 지금 주류 행정학이란 말을 염두에 두면서 봐야 되는데, 주류 행정학은 정당 정치와 행정을 분리시켰잖아요. 그죠?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였잖아요. 그럼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이다? 아무래도 전략과 능률, 이런 쪽이 되겠죠. 그냥 민주화, 어떤 대응성, 책임성,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태프트 이혼회에서 제시한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품목별 예산제도 이런 게 좀 있었죠. 그래서 거기까지 연결시키면 나중에 막 뒤집박혀 섞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생겨요. 그렇지만은 초기에 주류 행정의 가치는 능률성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겁니다. 물론 나중에 태프트 이혼회, 재정 민주주의 이런 말 나오면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태프트 이혼의 명칭이 무엇이냐? 전략과 능률에 관한 대통령 이혼회인 거예요. 그래서요, 전략과 능률이 핵심이 되는 것이고, 2번 돼 있죠. 1930년대 브라운로 이혼이 돼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이원장이 브라운로가 되겠죠. 그죠? 하면서 행정관리에 관한 대통령 이혼이 돼 있는데, 그럴 때 그 이혼 중에 한 분이 규릭이었던 거예요. 이럴 때 규릭이 제시한 포스코브가 결국 브라운로 이혼의 보고서에 들어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브라운로 이혼의 이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규릭이 있고, 포스코브 연결시키면서 마찬가지 행정관리설, 정치행정 이원론, 능률성, 이런 시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돼 있죠. 관리각에서 관리각으로 정통행제학은 이런 대공황 니들 정책 이전까지 지배인 재성돼 있죠. 대인 사이먼은 이런 주류 행정에 제시한 제반 행정 원리들이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성이 있다 없다? 없다. 과학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식의 비판을 했던 사람이 사이먼이었습니다. 그럼 가장 옳지 않은 거 돼 있는데 정답은 1번 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돼 있죠. 사바스가 제시한 민영화의 방식 돼 있는데 이제 이 박스 내용 이제 너무너무 많이 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박스가 아직도 저장이 안 돼 있으면 이것부터 저장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행장을 안정적으로 점수를 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점수가 나는 이상한 행장이 안정적으로 안 나옵니다. 자꾸 어떨 때는 뭐 조금만 말 바꾸면 어렵고 그런 사람들은요. 문제를 통해서 그냥 문제 지문을 보고 자꾸 습득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요. 충분히 1번 지문. 기본은 뭐라 했습니까? 컨트리 아웃 프랜차이즈 그랜트 돼 있었죠. 파우치는 오른쪽 돼 있는데 논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기존의 시험 문제가 두 번 나오면서 논란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기본은 바우처는 뭐라고? 민간이다. 이렇게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논란이 있어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또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써놨죠. 그죠? 그 중에 하나를 골라내라 이 말인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바우처가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우처가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놔둬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지문을 봐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바우처 딱 체크하고 논란이 있어. 기본은 뭐합니까? 민간을 보지만은 바로 공급 책임, 정부의 민간 생산이나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하면은 기본 강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면요. 근데 원래 이제 바로 식당 가서 밥 사 먹는 것은 내 책임인데 이거잖아요. 그죠? 다만 굶어 죽은 사람을 위해서 국가가 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은 민간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정부 책임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일부 있어. 생각만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1번 지문 바우처 때문에 논란 있는 것이고 놔두고 2번 돼 있죠. 비용 부담 누가 합니까? 컨트리 아웃은 정부가 프랜차이즈는 민간이 이렇게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2번 지문하는 것도 마찬가지 잘못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3번 돼 있죠. 바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것은 이용 쿠폰 줘서 소비자가 그죠 생산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바우처 제도가 되겠죠. 그죠? 대인 보조금은 왜 줍니까? 우리가 직접 하면 되는데 우리가 직접 하려고 했더니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바로 어떤 기술 개발 이런 것을 연구 보조금을 주면서 맡기는 것이지. 그래서 복잡할 때는 좀 보조금 줘서 일을 맡기자 했는데 암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요. 이 내용이요. 이해가지고 이제 4번 지문이 될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랜츠는 보조금을 줘서 민간에게 뭐합니까? 생산을 맡기는 방식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복잡할 때 맡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억을 시킬 때, 기술 개발, 이런 어떤 연구 개발, 이런 쪽은 정부가 공무원이 직접 하기 어려우니까 보조금 줘서 일을 맡기자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요, 이거를 기억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시험장 가면은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뒤집어지겠습니까? 정부가 어차피 못 해가지고 민간에 다 맡기는 거예요. 컨트리 아웃이라든가 프랜차이즈라든가 그랜츠가요. 그래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꼭 생각을 해. 연구, 기술 개발 이런 쪽은 조금 복잡해서 공무원이 직접 하기 어려우니까 이럴 때 보조금을 줘서 그 기술 개발, 연구 개발을 민간에게 맡기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랜츠, 기술 개발, 보조금 주는 이유. 복잡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요. 하나 저장을 해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논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논리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논리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저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돼 있죠. 그죠? 단체자 주민자치 돼 있는데 이제 이건 자주 나오니까 뭐 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민자치, 민주주의 원리, 단체자치, 국가와 지방 간의 지방 분권의 원리 생각하면서요. 체크하는데 1번. 아마 주민 참여 이쪽을 중시하면 주민자치가 되겠죠. 2번. 단체자치는 자치권을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좋네요. 주민자치는 자치권을 국가 이전의 고유권의 인식 좋습니다. 3번 이번 시험 문제 나왔지만 바뀌어 있죠. 그죠? 국가 나왔잖아요. 영미계가 주민자치, 대륙계 단체자치. 그 다음에 4번 돼 있는데 뭐 쉽게 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박스가 자주 나와요.
주민자치 단체같이 비교하는 시각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은 거기 한 흐름에 가까워요. 이런 것들이. 정리를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은 주민자치하는 것은 주민이 스스로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간섭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시각이 좀 강하겠죠. 그죠? 하면서 이런 주민이 스스로 통치하는 것은 주민에게 부여된 자연적 천부적 권리라고 생각하면서 영미적에서 주로 나온 사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 이들은 주민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어떤 국가 일을 한다 안 한다? 국가 일은 안 하겠죠. 그죠?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래서요, 이런 어떤 지방자치단체로서 단일적 성격했기 때문에 위임사무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시각까지 연결되는 것이고 나중에 이런 걸 결합시켜서 기관 통합형이냐 기관 대립형이냐 이런 정도까지 해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바로 개별적 수권 방식인지 포괄적 수권 방식인지. 다만 포괄적 수권은요, 주민 복리에 밀접히 관련된 것은 누가 한대? 그죠? 지방자치단체가 한다 하면 그게 포괄적 수권인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에서 3회의 종류를 예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포괄적 예시주의 또는 예시적 포괄주의 방식이다. 이렇게 봐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7번 갑니다. 부름의 선호 기대 이론 돼 있죠. 자, 부름의 선호 기대 이론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거잖아요. 자, 이것이 끝이야. 이게 끝. 이거 기억하면 문제 풀 수 있다는데 이걸 기억을 안 하겠어? 그래서 먼저 기억을 할 때 사람을 불렀잖아요. 그죠? 왜? 선호, 좋아하니까.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좋겠죠. 그죠? 부름의 선호 기대 이론 돼 있고 기대 이론 범주입니다. 그러면서요, 바로 이런 어떤 동기의 강도라는 것은 어떻게 발생합니까? 이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욕구 충족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냥 욕구를 밝히는 내용인데 욕구와 직무수행 동기 사이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연결고리를 밝혀내면 과정이론이 되는 거지. 그럼 연결고리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기수유 했잖아요. 그죠? 이 아의 V의 함수이다 했는데 바로 기대와 수단서가 유인까지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행자 공부 언제 하고 싶습니까? 하니까 요즘 성적이 막 팍팍 올라가네. 재밌네. 그러면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은 성과를 내면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합격할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행자는 9급 친구들이 잘 안 해요. 왜? 선택 과목이 되면서 죽으라고 한다 하더라도 국어, 영어, 국사가 안 돼버리면 합격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행자학이 높은 점수가 높은 보상 합격으로 연결이 잘 안 되니까 열심히 안 하려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발표한 자료도 그런 거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어떤 기수유하면서 이런 행동성과 그 다음에 1차, 2차 하면서 수단성, 그 다음에 그 보상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보상의 매력성, 선호의 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유인가가 되는 것이지. 하면서 기수유 이야기하면서요, 이 세 가지 모두 곱해져서 값이 나온다 했습니다. 자, 그럼 그걸 염두에 두면서 1번 개인의 동기는 수단성, 유의성, 만족감이 결정된다. 만족감이 없잖아요. 그죠? 기수유 돼 있지. 만족감은 나중에 누구 거요? 포터롤러의 업적만족 이론에서 EPRS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만족감이란 변수를 결합을 시켜서 부름의 선호 기대 이론을 보완한 사람이 누구이다? 포터롤러의 업적만족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EPRS인데 공평성 지각을 바탕으로 만족감을 집어넣은 사람은 누구이다? 포터롤러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름의 선호 기대 이론과 포터롤러의 업적만족 이론 구별해야지. 그럼 뭐가 달라? 핵심 키워드 알아두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포터롤러의 업적만족이 한 가지 더 있죠.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노력 외에도 능력, 특성, 역할인지, 특히 역할인지 이런 정도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2번 돼 있죠.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면 성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믿음을 수단성 돼 있는데 노력을 기울이면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기대죠. 그러니까 기수유 세 가지에서 기대와 수단성 개념을 구별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돼 있죠. 유의성 돼 있는데 선호의 강도, 보상의 매력성 좋지요. 그 다음 4번 돼 있는데 이 내용 누구 것이다? 포터롤러의 업적 만족 이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8번 돼 있죠. 정책 의제 설정 이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정책 의제 설정 가장 기본적인 모형은 이거죠. 외부 주도형 돼 있고 사회 문제가 사회 이슈화된 다음에 공정 의제로 확산되고 정부 의제로 진입하는 거잖아요. 그죠?
개념들을 체크해야 되겠죠. 그죠? 문제, 이슈. 그 다음에 다수 국민들이 정부가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공감하는 의제를, 공중의제. 정부 의제 하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의제를 얘기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원형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순서가 바로 정부제 지휘 먼저 하죠. 그러니까 주도 단계에서 바로 정부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중의 확산 과정이 있다, 없다. 이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요. 1번 제도 의제에서 신항목에 비해 구항목은 과다한 문제와 시간적 제약에 시달리고 있는 정책 결정자들로부터 우선적 관심을 받는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간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면 여러분들은 예전 거 그대로 할지 새로운 것을 할 만한 여력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1번 한 것은 여기에 어떤 구항목, 이게 우선적 관심 받는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2번 돼 있죠. 정책 담당자들에 의해서 정책 의제 형성, 이것은 맞습니다. 통원형도 맞고 내부 접근형도 맞지만은 홍보 과정이 있다 없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럴 때 알리지 않는 것, 이것은 국민이 알면 좀 곤란하다는 거죠. 가끔은 국민을 무시한 정부, 이런 쪽에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2번 하는 것은 내부 접근형 될 것이고, 3번 돼 있죠. 언제 공식 의제가 됩니까 했는데, 외부 주도형은 진입 단계, 동원형과 내부 접근형은 주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을 쓴 것이고, 4번 돼 있죠. 이런 내부 접근형이 좀 불평등한 사회에서 많이 발생한다 했습니다. 그죠? 그 정도에서 8번 보시고요. 9번 돼 있죠.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요. 그럼 신공공관리론 하는 것은 정부 실패를 배경으로 해서 뭐가 나왔습니까? 전통적 행정이론, 관료제 이론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 부분에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시장의 가격과 경쟁 시스템 이런 것을 도입함으로써 정부 내 효율성을 높여나가자 하는 것이 신공공관리론이었죠. 그죠? 그래서 바로 행정의 중심이 무엇이다? 바로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해나가는데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시장기법 도입해서 능률성 높여나가자. 그리고 고경영 대응성을 좀 높여나가자 했는데 능률성 중심이 좀 되겠죠. 그죠? 그러나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게 아니라 국민에게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게 신공공서비스론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대신 신공공서비스는 기존의 정부 혼자서는 그런 서비스를 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함께 하자 이거잖아요. 그죠? 하면 정부 역할로서요. 신공공관리론이 이런 방향잡기, 정책 이런 틀을 만드는 초점을 둔다면 신공공서비스로는 함께 서비스를 만들고 제공하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방향잡기입니까? 봉사 서비스입니까? 이런 정도 차이를 두고 고객입니까? 주인으로서 시민입니까? 이런 시각을 생각해야 되겠죠. 함께이기 때문에 협동적 구조라든가 연합체 구축을 다 중시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요. 1번 경제적 합리성이냐 전략적 합리성이냐, 기업가 정신이냐 시민정신, 사회적 기업 봉사냐, 고객이냐 시민이냐 돼 있죠. 그죠? 그러나 4번 돼 있죠. 자, 말을 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바꿔놨잖아요. 그죠? 정부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정부 역할 하는 것이 그죠? 노적기, 방향잡기, 봉사인데 봉사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시민과 지역 공동체 내의 이익을 협상하고 중지하여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이 봉사 역할이잖아요. 그죠? 근데 말을 딱 바꿔버린 거죠. 말 바꾸기 했잖아요. 창출하는 방향잡기 역할이에요. 말을 그럴싸하게 돌렸단 말이죠. 그죠? 잘못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틀렸으면 어디가 틀렸는지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틀리게 만들었는지 그 구조를 알아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따라서요. 9번 내용 하는 것은 제일 뒤에 방향잡기 이것을 뭐로 바꾼다? 봉사라는 말로 바꿔주면 될 것이다 이거지. 10번 돼 있습니다. 전통 예산 원칙 돼 있죠. 너무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그렇습니다. 입법부의 예산 원칙 하면은 공개적으로 명사가 정한 통일 방안은 단일하고 완전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찬원이라고 완전해야 된다. 이거고 이제 그 다음에 개념으로서 갈 수 있는 것도 있죠. 뭐 사전 의결, 집행전 의결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한정성 돼 있는데 목적 금액 기한을 한정 정해져 있으니까 바꿔 쓰지 마라 이 말일 것이고. 그 다음에 통일성과 단일성 개념 정확히 구별해라.
단일성은 예산은 하나, 회계 장부는 하나야 된다. 이런 말이지만 통일성, 국가의 금고가 돈 관리가 한 군데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말을 바꿀 때 예산은 하나이다, 회계 장부는 하나이다 하면은 단일성이 되겠지만은요. 바로 국가의 금고요. 돈 관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돈이요. 그래서 모든 수입은 국가의 금고 한 군데로 들어가서 그 모든 돈들이 그 금고에서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수입으로 모든 지출이 충당을 해야 되지 특정 수입으로 특정 지출에 충당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걸 염두에 두면서 보시게 되면은 통일성 회계장부는 하나야 된다? 잘못이네요. 단일성 돼 있는데 통일성과 바뀌어 있네요. 그러니까 1번과 2번 바꿔서 내는 거예요. 단일성과 통일성 바꿔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 구별을 해줘야 되고요. 명확성은 돼 있는데 당연히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맞죠? 4번 돼 있는데 양적 한정성이 있으면 질적 한정성이 있겠죠. 그죠? 그럼 생각을 해봐라. 한정성 이쪽에서 바로 목적, 금액, 기한 돼 있는데 이 중에서 뭡니까? 양이 뭐고 질이 뭐냐 이거잖아요. 그죠? 뭐가 양이에요? 금액이 양이죠. 그죠? 목적을 바꾸는 것은 바로 질적인 변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한은 시기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질적 한정성, 양적 한정성, 시기적 한정성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번 내용 옳은 건 돼 있는데 정답 3번 갈 것이고요. 11번 돼 있죠. 그죠? 정보통신기술 활용한 행정 개선 사례로 옳지 않은 건 돼 있는데 뭐 서울정부청사, 정부 서울청사 등의 스마트 워크센터 돼 있고요. 민원서비 통합 제공 민원24 좋고요. 그 다음 국민신문고 제도 있죠. 그죠? 대인 4번 돼 있는데 온나라 시스템이 무엇인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무엇인지 구별해라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나라 시스템 돼 있는데 이 내용은요. 행정업무 처리 과정 이것을 이제 그죠?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업무 처리 과정 이쪽이 되는데 이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 내용하고는 좀 구별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죠? 시험 문제 한 2번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좀 구별을 해서요. 온나라 여기에 어떤 시스템 이 내용과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구별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받으시고 12번 돼 있죠. 행명과 올대면 직무 특성 이런 데 있는데 이것부터 얘기했죠. 그죠? 일단은 행명과 올대면 나오면 뭐부터 비교합니까? 허즈버그 이론이요. 허즈버그는 불만 만족 요인을 구분하고 만족 요인 이것을 동기 요인으로 보면서 직무, 충실, 풍요화가 중요하다. 즉 체인 권한들을 그죠? 키워줘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행명과 올대면요. 성장 요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를 구분해서 다정중자한을 달리 부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하면 다정중자한 데인데 다정중은 3으로 나눴기 때문에 중요성이 3분의 1이라고 볼 수 있겠고 나머지는 1이기 때문에 자율성과 한료가 중요하죠. 다정중자한에서 직무 정체성 의미 알아둬라. 아이덴티티가 무엇이냐? 남들과 구별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게 정체성이야. 그 제품 완성이 기여도 되는데 이건 내가 만들었어.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완성의 기여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정체성이 높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뭡니까? 이런 어떤 심리 상태로 그리고 결과물 성과로 연결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일단 과정으로 보지만은 일부 내용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개념 체크했으면은 이제 허즈버그 이론과 비교를 해주면은 끝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돼 있죠. 다정중자한 좋네요. 그죠? 자율성이 어디로? 당연히 책임감으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2번 지문이 있고요. 3번 돼 있는데 낮은 경우에는 단순 직무 좋다겠죠. 그리고 4번 돼 있죠. 그죠? 제품 안에 기여도를 의미하는 개념을 하겠습니까? 정체성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성은 삶에 미치는 영향 이런 쪽이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는가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개념입니다. 다정중자한 돼 있는데 이론 속에 들어있는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돼 있는데 개념 물어볼 거 별로 없어요. 다양성은 말 그대로 다양하니까 중요한 거 말 그대로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는가. 정체성이 헷갈리고 개념이 생소하기 때문에 저는 정체성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은 이렇게 바꿔 나올 수 있다는 당연히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념 정확히 체크하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13번 돼 있죠. 통의 결론은 타당성 확보되어 있는데 일종 오류. 자, 3종 오류는 문제 인지나 정의가 잘못된 것이죠. 그죠? 그럼 일종 오류 하는 것이 여기에서 어떤 잘못된 대안을 선택한다든가 이런 얘기들인데 통계적으로 옳은 것은 옳다고 틀린 건 틀리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잘못된 대안을 선택한 오류를 우리 일종 오류 얘기했었는데 잘못됐다는 것은 효가 있다 없다? 효가 없는데 이것을 뭐라고? 선택했다는 것은 효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거죠. 그죠? 그럼 이종 오류 하는 것은요.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올바른 대안을 기각이 있다 했으니까 올바르다는 것은 효가 있는데 그것을 효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3번 내용은 되어 있는데 쉽게 갈 수 있겠죠. 하면서 제1종 오류하는 것은 잘못된 대안을 선택했다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은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3번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죠. 그죠? 2번 지문이 뭐가 되겠습니까? 제3종 오류 이쪽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시고요. 다음 14번 돼 있죠. 그죠? 행태주의, 제도주의 하면은 행태주의는 이제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걸 얘기했죠. 그죠? 인간의 행동과 태도를 중심으로 연구해서 이론과 법칙을 만들자. 근데 사람들의 행동,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일까 됐는데 제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뒀다 두지 않았다? 두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되 제한된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그 정도가 끝이죠. 그죠? 그러나 미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일본의 그런 차이에 대해서는 별로 인식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대신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뭐가 나옵니까? 어떤 환경적으로 생태체제 비교 발전, 그 다음에 후경태주의해서 현상학 비판이론 신행 경로, 그 다음에 1970년대 석유파동 이런 거 보면서 왜 정부가 문제가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아, 정부 조직 내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어차피 시장이나 정부나 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은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정부가 실패했을까? 그럼 사람 문제가 아니지. 뭐의 문제이다? 제도의 문제이다. 그래서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사람들 행동 태도 다르고 정책도 달라지고 그다음 정책의 성과도 달라지는 거야. 이것을 이제 제대로 밝혀낸 것이 뭐라고요? 합력 선택 제도주의를 포함해서 제반 신제도주의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신제도주의까지 오면서요. 봐두는데 1번 돼 있죠. 행태주의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과 같은 가치를 강조한다 했었는데 행태주의 제도주의 비교했고 대신 행태주의는 좀 아무래도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사실을 중심으로 연구했잖아요. 그죠? 또 인간을 어떤 수동적 존재로 봅니까? 능동적 존재로 봅니까? 하면은 좀 수동적 존재로 봤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현상학과 비교를 또 해줘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1번에서요. 이러한 자유와 존엄과 같은 가치를 강조한다. 잘못이 될 것이고 2번 돼 있죠. 그죠? 행태주의가 결국 사회현상도 자연현상과 유사하기 때문에 자연과학의 방법을 사회가에 도입해야 된다. 내용 썼고요. 행태주의 이론과 법칙을 정립하기 때문에 바로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 실천적 적실성 이런 쪽을 좀 등한시했죠. 이런 어떤 사회적 적실성과 실천성을 중시하는 것은 후기 행태주의 이쪽이었고요. 그 다음에 4번 되는데 결국 나라마다 다르더라 이거잖아요. 그죠? 왜 다를까? 역사적 그죠? 과정이 다르고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마다 제도가 다르고 제도가 다르니까 정책이 다르고 정책 성과가 달리 나타난다. 이걸 제시한 것이 신제도주의 범죄에 속하는 역사적 제도주의 이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정도에서요. 14번 내용 옳은 거 체크했고 15번 돼 있죠. 직위분리의 계급제에 들어가면은 일단 이것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계급제는 조선시대는 사람의 신분을 얘기했고요. 지금 현재는 신분은 아니죠. 그죠? 계급은 있는데 이런 것이 자격과 능력을 반영한 거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신 옆으로 얼마나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위아래 이동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대신 직위분리하는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분류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는 일을 중심으로 분류하자는 거죠. 이 일의 종류가 무엇이냐? 행정이냐 세무냐 했고 그 다음에 체인 권한도 가지고 분류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등급을 분류하는데 이럴 때 행정직 9급 하면 그것을 하나의 직급이다 했고요. 바로 이런 어떤 직급, 등급 이런 내용을 가지고요. 인사하는 것이 직위 분류제죠.
하면서 계급적 특성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조직 몰입에 제고되어 있는데 비교 대상을 잘 알아야 돼. 자, 조직 몰입의 비교는 뭡니까? 직무 몰입이요. 그러니까 이 박스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죽어라 공부를 했어. 그럼 여기에 교재 있어. 몰입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직무 몰입입니까? 조직 몰입입니까?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교 대상만 알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계급제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일이 중요한 것이 직위불재이기 때문에 직무 몰입이 나오면은 그러면 계급제는 내가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렇게 일은 얼마나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무 몰입이 아니라 내가 그 조직에 대한 충성이고 관여이고 그죠? 여기에 어떤 몰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교를 알아야 되지. 그래서 1번 조직 몰입의 제고 하는 것이 정확히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럼 인사권의 리더십의 수준은 무엇입니까? 되어 있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직위불재는 직무의 종류와 책임권자가 분명해. 그러면서 칸막이 다 돼 있어. 인사권자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쪽은 그런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인사권자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인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사권 리더십 수준이 높아진다 이거고 이쪽은 낮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파악을 해줘야만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은 틀만 딱 만들어 놓으면 인사권자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아줘야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3번 돼 있는데 이게 혼동이 돼서 나올 수 있단 말이지. 자, 계급제는 주로 폐지와 결합되면서 외부와 단절이 돼 있어. 외부 환경력의 대응력이 떨어지죠. 그죠? 그러나 직위불재는 개방이 결합되면서 외부하고 연계가 돼.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외부 환경 요구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지지. 그러나 절대 헷갈리면 안 될 게 있단 말이지. 그게 무엇입니까? 직무의 종류라든가 책임 권한도 이런 것이 변화가 생기면은 이 틀을 다시 작성해야 된단 말이지. 직무의 변화에. 그래서 그때그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야. 왜? 이거 작성하려면 다시 직무 조사해야 되고 직무 분석해야 되고 직무 평가해가지고 이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직무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말은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지난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그러게 해서요. 15번 갖고 인사 신축성 융통성 하는 것은 아무래도 칸막이를 생각하면 직위불재가 낮겠죠. 그죠? 계급제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6번 갑니다. 보수의 진보주의 돼 있죠. 그죠? 한 보수의 진보주의 하게 되면 가장 기본이 박스야. 교재에서 정리해놨어. 여러분들한테요. 제가 이 지금 PPT 자료들을 제시를 하면서 보시게 되면은 교재에 있는 박스 내용이라든가 이쪽이잖아요. 기본서든지 핵심책을 꼭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서 바로바로 뭡니까? 확인이 돼야 되는 거야. 그죠? 내비게이션 내용을 보듯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여기서 가장 헷갈릴 수 있는 거 있다겠죠. 이쪽은 합리 경제 인간을 인정하나 이쪽은 인정하지 않는다. 부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만 체크했으면은 일단은 진보주의 이쪽에서 맞는 말이 돼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소극적 자유는 간섭과 제약이 없는 상태, 적극 자유는 뭔가 할 수 있는 자유였기 때문에 진보적인 적극 자유. 그 다음에 교환적 정의냐, 배분적 정의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제적 측면에 대해서 국가 개입을 반대한다. 이쪽 국가 개입을 찬성한다. 이렇게 보면요. 쉽게 정답 1번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17번 갑니다. 집단사고 돼 있죠. 응집력이 높은 집단에서 무비판적으로 어떤 의견을 그저 받아들이고 자기들은 뭡니까? 모두가 다 동조했다는 그런 만장일치되는 환상을 가지고 그죠? 야, 정말 대단한 거야, 이번에. 그렇게 해서 결정했는데 나중에 망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집단 사고에 의한 오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룹 싱크되어 있는데요. 응집성 강한 집단. 그러니까 동조에 대한 압력이 강해서 비판적 대안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고 위험을 회피하고 어떤 혁신이나 도전도 하지 않는 경향이 되는데 이것은 그냥 무사 안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개념을 이제 구별을 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야 동조강이 돼 있는데 그냥 갔다가 네, 집단 사고요. 집단 사고 돼 있는데 집단 사고 하는 것에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맞아. 어떤 만장일치 환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비판적 의견도 개진하지 않으니까 무사한 일 아닙니까? 세상 연결시키려면 얼마나 그렇게 논리적으로 막 그저 확장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동조과잉하는 것은 우리가 응집이 굉장히 강한 집단에서 하나의 의견, 이것을 뭡니까? 딱 결정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뭡니까? 야,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망했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일은 무사 아닐 성향하고는 다르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만장일치 환상,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시고 18번 돼 있죠.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이게 있습니다. 그럼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일단은 누가 나겠습니까? 조사주체 기획재정부요. 누가 주체가 과학기술부 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바뀐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신 연구개발 분야 이것만 그쪽으로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주체는 기획재정부 돼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은 뭡니까? 총 사업이 500억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인 신규 사업 돼 있잖아요. 그죠? 기존 사업이야. 예비 타당 조사 제도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성 분석은 비용 편익 분석, 비효과 분석, 민감도 분석하면 되는데 정책적 타당성은요. 이런 것이 이제 국가 다른 정책과의 관계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균형 발전 효과 이런 걸 봐야 되잖아요. 그죠? 다른 일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기술적 타당성, 검토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요, 총 사업이 500억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인 신규 사업 좋고요. 2번 돼 있죠. 그죠?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연히 실시한다 했습니다. 주체입니다. 그 결과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 제출했고요. 3번에 정책적 타당성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런 파급 효과라든가 의지 이런 걸 살펴보는 것이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 이쪽에서 비용 편익, 비용 효과, 민감도 분석 실시한다겠죠. 그죠? 민감도 분석 뜻은 뭐였습니까? 생산 계수나 기술 계수 같은 파라미터가 좀 바뀌었을 때 해가 어떻게 바뀌는지 추가 분석하는 것을 민감도 분석돼 있는데 이런 비용 편익 분석, 비용 효과 분석 해본 다음에 그런 어떤 전제나 가정이 바뀌었을 때 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추가 분석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돼 있죠. 국방사업, 건설공사 포함된 사업,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돼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국방사업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봐. 국방사업 돼 있는데 야, 그 비용 편익 분석해 보니까 효과 없어. 도입하지 마. 그런데 과연 능률성이 중요할까 효과성이 중요할까 이거잖아요. 그죠? 북한과의 관계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뭐 정부가 주장하는 거 옛날에 있었는데 사드를 배치한다든가. 야, 북한이 그거 쏘겠냐? 괜히 그거 사드 배치해가지고 돈만 엄청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비용과 이런 효과라든가 비용과 편익을 비교한다 그런다 하면 타당성이 없을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국방사업 하는 것은 전쟁에서 지게 되면 뭡니까? 모든 게 끝이야.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요, 최근에 시험 문제 나온 거 보면은 효과성을 강조하다 보면 가끔 능률성이 희생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 썼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런 어떤 예비 타성 조사제도 하는 것은 비용 편익 분석돼 있는데 이런 국방사업에 대해서는 실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쪽입니다. 그럼 주로 실시한 사업이 무엇입니까? 건설공사 포함된 사업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정보화 사업도 있고 국가연구개발 사업도 있고 그 밖에 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예비 타성 조사를 누구한테 위탁하겠다? 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위탁. 이 내용이 최근에 바뀐 거예요. 근데 이게 선생님들이 일부 뭡니까? 바뀌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문제 생기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인터넷에 보게 되면요. 무슨 백과사전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게 되면 잘못 올라와 있어서 문제 생기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의문이 생기면은 법령을 찾아봐야 되는데 법령을 안 찾아보고요. 네이버한테 네이버 하면 안 되지. 네이버한테.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이 우리 그런 걸 아세요? 네이버한테 물어본다든가 뭐 구글 물어본다든가 하면 가끔 잘못된 내용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전문가가 쓰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도를 봐두시고요. 나중에 이거 편집해야 되나? 그 정도는 안 해도 되겠지? 동영상 들으신 분들 뭐 알아서 세게 들으시고 기분 나쁘면 귀를 한번 씻고 오십시오. 예. 그렇게 하시고 19번 돼 있습니다. 자, 계획예산제도에 있는데 18번에서 4번 지문은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제가 이제 집어 넣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이 이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밑에 안 되는 거 다 어떻게 외우겠어? 되는 건 4가지 쪽이니까 그것만 몇 번 읽어두자 이거죠. 그죠? 특히 거기에 이런 어떤 건설공사,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밑에 그 밖에 이렇게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잖아요. 나열이 돼 있으니까. 결국 시험 문제는 핵심적으로 1, 2, 3번을 중심 낼 것이고 밑에 내용 갖다 붙일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문화재 보건사업 돈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문화재 보건 안 할 거야? 봐. 그게 예비타운 조사제도를 좀 적용하기 어려운 분야가 있단 말이지. 그걸 뺀다 이런 말입니다. 그걸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고. 19번 돼 있죠. 계획예산 제도와 목표관리제 이쪽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일단 목표관리제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구체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 평가, 환류 과정을 통해서 조제 생산성을 높여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내용은요, 아무래도 우리가 상관과 부하의 참여 합의를 중시하기 때문에 민주분권 Y론 이야기 많이 한 것이고, 그 다음 국가 전체의 관점이 아니라 조직 내 특정 부서의 관점에 접근을 많이 하는 것이고, 이 구체적 단계의 목표를 중시한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직 내에서 범위가 좀 좁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단기적이다, 범위 좁다, 대신 위아래가 함께 한다. 대신요, 이 계획예산제도 하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국가 전체의 관점입니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훨씬 더 범위 넓어지는 것이고, 대신 이것은 전문가들이 그냥 비용 편익 분석하고 끝낸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권 분권 이야기하면 PPPS는 직권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MBO가 분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각만 갖고 보시면은 종합적 장기적이다. 크잖아요. 그죠? PPPS. 외적이고 비용 편익 분석 범위 넓어지잖아요. 그죠? PPPS. 분권적 개성적 참여 중시 이 내용이 이제 MBO가 될 것이고, 대신 분석, 참모기관, 전문가 이렇게 나오면은 아무래도 우리는 여기에 어떤 PPPS를 중심으로 봐줘야 되겠지. 정답은 MBO 이쪽이기 때문에 3번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20번 돼 있죠. 통합예산제도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통합예산 하게 되면 통합예산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쪽이었죠. 그죠? 그래서 현금주의 시각이었어요. 포괄 범위되어 있는데 일단은 뭔 제외됐다? 금융활동 부분은 제외이다. 금융활동 부분이 결국 외육한 평행기금,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금융성 기금 이런 것들 제외하겠죠. 그죠? 하면서 이 내용은요, 결국 중앙정부, 지방정부, 비금융 공기업을 모두 포함하되 순계 개념상의 정부예산 총괄표라겠죠. 그죠? 순계 개념상의 정부예산 총괄표이다. 그 말을 꼭 생각하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1번 돼 있죠. 그죠? 1번 돼 있는데 자본지출, 경상지출 구분해서 작성한다. 이런 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그죠? 이런 어떤 경상수입, 경상지출인지 자본수입, 자본지출인지 그 다음 순융자 이런 쪽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순계 개념상의 정부예산 총괄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2번 지문이 순계 개념상의 정부예산 총괄표라는 말에서 내부거래, 보전거래를 뭐 하겠습니까? 차감하겠죠. 그죠? 이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얘기했죠. 금융성 기금과 외관 편익금을 제외한 기금도 통합예산 범위에 포함이 된다 했었는데, 금융성 기금과 외관 편익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금은 포함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금융성 기금 포함이 안 됩니다. 외관 편익금도 포함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제외한 일반 기금은 포함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것이 국민소득 통합,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옳지 않은 건 데 있는데 순계 개념상의 정부예산 총괄표 이 내용을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설명이 좀 빠릅니까? 근데 전범위이니까 보시고 여러분들이 자꾸 이것을 한 번 보고 나서 제발 끝내지 마시라고요. 집에서 복습하시고 해당 파트 또 보시고, 내가 이 파트는 부족하네. 아이고 설명 듣는데 오늘 잘 안 들리는 파트네. 제가 발음이 어떨 때는 뭉개질 때도 있지만은 요즘 그래도 좀 더 많이 나아졌다니까요. 그래서 예전처럼 그런 이야기도 좀 덜 들려요. 심지어는 발음이 좋다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안 들린 것은 뭐 때문이다? 아, 그쪽 내용에 대한 기초 지식이 좀 내가 부족하구나. 그리고 선생님 조금 빨리 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빨리 가는 것도 충분히 따라올 정도는 해줘야 될 것이다. 그 생각을 좀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 잠깐 쉬었다가 2회차로 가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